부총리라든지 또 금융위원장이라든지 또 대통령실 경제수석까지 이 경제 원팀이 드림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실 최적임자를 총리 후보로 찾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 폐지부터 대상을 축소할 것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최대 다수의 불행과 불편을 야기해야 본인들의 주장이 관철된다는 비문명적인 관점으로 불법 시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여야와 정부는 이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 매우 당연한 책무입니다. 약자에 대한 해모를 동원해 시민을 갈라치게 하는 혐오 정치인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단어 사용이나 적절한 소통을 통해서 여러분과 마음을 나누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정치권을 대신해서 제가 대표로 사과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 3분의 2 정도 됐는데 지금은 반 정도 차기가 좀 하거든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만찬 회동이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예상보다 지연된 대면 만남이었는데 대화 시간은 꽤 길었습니다. 의제 없이 만난 두 사람, 잠시 뒤에 속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의 지하철 시위에 대해 연일 원색적인 비난을 하고 있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관련해서 오늘은 같은 당 의원이 무릎을 꿇으며 사과했습니다. 회동 결과와 함께 나이트 포커스에서 분석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회동 관련 브리핑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동에 배석했던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오래 기다려졌습니다. 합의문이 있지는 않고요. 제가 두 분 만남 회동에 대한 스케치를 해드리고 또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 제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춘제로 만찬장에 입장을 하셔가지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것은 의례적인 축하가 아니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정당 간에 경쟁을 할 수는 있어도 대통령 간의 선거기호는 인지상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는 감사하다. 국정은 축척의 산물이다. 잘된 정책은 계승하고 미진한 정책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겠다.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는 인사를 나누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시작으로 2시간 36분간의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흉금을 털어놓고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과거 인연 등을 주제로 반주 한두 잔을 곁들이면서 만찬을 했습니다. 대통령 당선인께서는 많이 도와달라고 말씀하셨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저의 경험을 많이 활용해달라, 돕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분께서 만찬 회동을 마치시고 헤어질 때 대통령께서는 윤석열 당선인께 넥타이를 선물하면서 꼭 성공하시길 빈다. 제가 도울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달라라고 말씀하셨고 윤석열 당선인께서는 건강하시길 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헤어졌습니다. 질문 있으면 해주십시오. 예. 없었습니다. 네 사람이서 2시간 30분 동안 만찬을 곁들이면서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혹시 집무실 이전화 관련해서는 논의된 게 좀 있을까요? 추가로 예비비 관련해서도 좀. 예, 자연스럽게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지역에 대한 판단은 차기 정부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정부는 정확한 이전 계획에 따른 예산을 면밀히 살펴 협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 수경 관련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규모나 이런 게 좀 언급이 예,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 됐고요. 실무적으로 계속 논의하자라고 서로 말씀을 나누셨고, 추가적으로 이 실무적인 현안 논의에 대해서는 이철희 정무수석과 제가 실무적으로 그 라인에서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실장 SBS 김영래 기자입니다. 그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일단 인사권 관련해서 좀 논란이 인사권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그 문제 언급되는지도 궁금하고 또 안보 강조하셨었는데 북한 ICBM에 관련한 대화는 있었을까요? 그 인사 문제도 관련해서는 이철희 정무수석과 제가 실무적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안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께서는 안보 문제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셨고 그러한 국가의 안보 관련된 문제를 한치의 인수인계 정권의 인수인계 과정에서 누수가 없도록 서로 최선을 다해서 협의를 해 나가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 장제원 의원께서 또 이철희 수석과 배석을 하셨는데 특별히 좀 기억에 남는 부분 또 앞으로 좀 중점 추진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어떤 부분인지 좀 궁금합니다. 정말 오늘은 의제 없이 흉금을 틀어놓고 얘기하자라고 만나지 않았습니까? 제가 옆에서 지켜본 바에 따르면 그야말로 흉금 없이 과거의 인연 그런 것들을 주제로 두 분께서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예. 예, 한국경제신문 김인엽 기자입니다. 그 흉금없이 얘기를 하셨다면은 혹시 두 분께서 서로 좀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셨는지? 아니요. 그러한 아쉬움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었고요. 두 분이 과거에 인연이 많으시잖아요. 그 과거의 인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어떤 의견의 차이 같은 것은 제가 느끼지 못했습니다. 한국일보 손영아입니다. 혹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도 대화가 오갔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사면 문제에 대해서 일체 거론이 없었습니다. 네, MBC 조명아입니다. 그 용산 이전 관련해서 이제 협조하기로 했다고 이제 문 대통령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네, 오늘 만찬 회동 관련해서 청와대 측은 따로 브리핑이 없고 이렇게 장제원 비서실장 언급이 있었는데 일단은 흉금을 털어놓고 또 화기애애 이런 대목에서 전반적인 좀 분위기는 요약이 되고요. 역시나 의제 없이 만난 것이 의제를 좀 확대한 측면이 있는데 일단 관심을 모았던 사면 문제, 또 집무실 이전, 또 인사권 문제가 어느 정도 거론될 것인가 관심이었습니다만 일단 사면 문제는 앞서 장 실장이 거론되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했고 집무실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집무실 이전은 차기 정부의 판단이다라면서 이전 계획과 관련된 예산을 면밀히 살펴서 협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 가지 인사권 관련해서는 앞으로 이철희 실장 또 장제원 실장이 잘 협의해서 처리하기로 했다는 설명까지 들을 수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 당선인과 대통령의 독대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는데요. 네. 독대는 없었다. 그리고 4명이 함께 만찬을 하면서 진행했다. 지금 전해주신 대로 흉금 없이 계속 이야기를 나눠갔다. 이렇게 장제원 비서실장이 정리를 했습니다. 네, 얼마나 흉금 없이 허심탄회하게 얘기했는지 잠시 뒤에 또 좀 더 다듬어진 속보를 토대로 나이트 포커스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인수위 움직임, 그중에서도 새 총리에 대한 구상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경제 원팀을 드림팀으로 이끌 적임자를 새 정부 초대 총리 후보로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선인 측이 목표로 하는 시간표대로라면 이번 주 총리 후보의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새 대통령이 취임하는 오는 5월 10일 새로운 국무총리도 함께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윤석열 당선인 측의 구상입니다. 국회 인사청문 절차 등을 고려할 때 차질 없이 일정을 맞추려면 다음 달 초엔 총리 후보자의 윤곽이 나와야 합니다.
당선인 측은 민생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새 정부 기조에 따라 경제부처 원팀을 잘 이끌 총리 후보를 물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부총리라든지 또 금융위원장이라든지 또 대통령실 경제수석까지 이 경제 원팀이 드림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실 최적임자를 총리 후보로 찾고 있습니다. 국정 운영을 빈틈없이 해나갈 적임자를 인선하겠다는 뜻이라며 후보군이 경제 분야 인사로 좁혀진 것 아니냐는 확대 해석엔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선 이른바 경제통, 그중에서도 정치색이 옅은 관료 출신의 기용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국무위원 임명 제청권을 가진 총리 인준이 늦어지면 내각 구성도 그만큼 지연될 수밖에 없는데 거대 야당이 될 민주당의 검증을 통과할 후보를 발탁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민생을 시급히 회복해야 하는 상황에서 실력 있는 경제 전문가라면 민주당도 무작정 인준을 거부하긴 어려울 거란 기대입니다. 이에 따라 한덕수 전 총리나 임종용 전 금융위원장 등 경제관료 출신들과 함께 재계에선 박용만 전 두산그룹 회장 등도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국민 통합을 내세워 총리 후보를 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면에선 김한길 인수위 통합위원장이나 박주선 인수위 대통령 취임준비위원장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과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등도 꾸준히 이름이 거론되는 인사들입니다. 가장 큰 변수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거취입니다. 총리에 임명되면 안랩 주식을 백지 신탁해야 해서 지명 가능성이 낮다는 해석에 당권에 도전할 거란 전망이 나오지만 총리 직행 역시 여전히 살아있는 카드라는 말도 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네, 그럼 다시 한번 속보 알아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만찬 회동이 3시간 가까이 진행됐습니다. 회동에 배석했던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 조금 전에 브리핑을 통해서 집무실 이전, 인사, 안보 문제 등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다고 소개했습니다. 자,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죠. 김수관 기자. 네, 정치부입니다. 네, 만나기까지는 좀 상당한 시간이 걸렸는데 회동 자체는 좀 생각보다 오래 됐나 봐요? 네, 윤석열 당선인은 오후 6시쯤 청와대에 도착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집무실이 있는 여민관 쪽으로 마중을 나와서 윤 당선인을 직접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 간 회동은 2시간 36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2012년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당선인 간 회동이 50분,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당선인 간 회동이 2시간 10분가량 진행된 것에 비하면 꽤 긴 시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녁 식사 메뉴로는 한우갈비와 봄나물 비빔밥 등과 레드와인이 반주로 올라왔습니다. 이번 회동에는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배석했는데 대통령과 당선인 간 단독 회담은 없었습니다. 참 관심이 가는 주제들이 참 많았습니다. 오늘 회동에서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정리해 주시죠. 네, 조금 전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회동 내용에 대해 브리핑을 마쳤는데요. 장 실장은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면서 정당 간 경쟁을 할 수는 있어도 대통령 간 성공 기원은 인지상정이라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윤석열 당선인은 감사하다고 말하면서 국정은 축적의 산물이다. 잘된 정책은 계승하고 미진한 정책은 개선해 나가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또 윤 당선인은 대통령에 많이 도와달라고 언급했고 문 대통령은 자신의 경험을 많이 활용해달라면서 돕겠다는 말을 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장 실장은 그야말로 흉금 없이 과거의 인연을 주제로 두 분이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회담에서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 역시 거론됐는데요. 장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집무실 이전은 차기 정부 몫이라 생각한다면서 정확한 이전 계획에 따른 예산을 면밀히 살펴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회동 결렬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인사 문제도 이철희 정무수석과 장 실장이 실무적으로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는 게 장 실장의 설명입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피해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 필요성에 대해서 대통령과 당선인 모두 공감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회동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거론될지도 큰 관심이었지만 장 실장은 이와 관련해선 일체 거론이 안 됐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인수위 움직임도 계속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이 문재인 정부의 임대차 3법이 시장에 혼선을 주고 있다면서 대대적으로 손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축소나 폐지 등을 검토하고 있는데 법 개정 과정에 거대 야당이 될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어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동산 정책 대수술을 예고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 대표 정책인 이른바 임대차 3법을 손보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다며 축소, 더 나아가 폐지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대차 3법 폐지부터 대상을 축소할 것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임대차 3법은 2년 계약 이후 한 차례 추가 2년을 보장하는 계약 갱신 청구권과 임대료 증액 상한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 계약 30일 안에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는 전월세 신고제를 뜻합니다.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지만 전셋값 상승과 전세의 월세화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실제 임대차법 시행 이후로 서울 주택 전세 가격 상승률은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고 2020년 상반기 20%대에 머물던 월세 계약 비율은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40% 수준으로 뛰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임대차 3법을 조속히 손보겠다고 말한 이유입니다. 먼저 대출 규제를 완화해서 집을 사는데 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임대차 3법을 개정을 먼저 하겠습니다. 인수위 부동산 TF 팀장이자 국토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심교원 교수도 대표적인 규제 완화론자로서 임대차 3법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규제 순기능은 아주 제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선진국에서 일부 실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실험 결과가 결국 서민들을 더 괴롭힌다라고 결론이 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회 문턱을 넘으려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란 점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민주당은 1주택자 보유세 완화에는 적극적이지만 임대차 3법의 경우 아직 효과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법 개정과 폐지에는 부정적입니다. 이 때문에 차기 정부에서는 대출 규제 완화나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할 수 있는 양도세 중과세 적용 유예 등을 먼저 속도감 있게 추진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지하철 시위를 벌이는 장애인 단체를 향해서 비문명적 불법 시위라고 비판을 이어가자 정치권에선 혐오 정치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논란이 번지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내일 장애인 단체 지하철 시위 현장을 직접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최하영 기자입니다. 여성의 투표 의향이 남성보다 떨어진다는 발언 등으로 대선 과정에서 성별과 세대 갈라치기 비판을 받았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이번에는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지하철 시위에 나선 장애인 단체에 연일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전장현이라는 단체는 최대 다수의 불행과 불편을 야기해야 본인들의 주장이 관철된다는 비문명적인 관점으로 불법 시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전 서울시장 땐 말하지 않던 것들을 윤석열 당선인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정치적 해석도 덧붙였습니다. 정치권에선 혐오 정치라는 비난이 터져나왔습니다. 장애인 단체가 이동권 보장을 비롯한 권리 확대를 요구하는 것은 헌법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고 여야와 정부는 이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 매우 당연한 책무입니다. 어린 시절 소아마비로 다리가 불편한 이상민 의원은 이 대표를 못된 송아지에 비유하며 기본 바탕이 퇴행적이라고 쏘아붙였고 고민정 의원은 서민 주거 지역에 불편을 준다는 이 대표의 지적에 저급한 의도라고 맞서며 온라인에서 설전을 벌였습니다. 또 성별 갈등 조장에 이어 이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갈라치기냐며 차기 여당 대표의 자질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여성 해모자도 장애인 해모자도 아니라며 강변하지만 실상은 약자에 대한 해모를 동원해 시민을 갈라치게 하는 혐오 정치인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논란이 윤석열 당선인에게 영향을 줄까 촉각을 세우고 있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내일 장애인 단체의 시위 현장을 직접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경청하고 또 거기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잘 정리해서 또 그렇게 정책에 녹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또 장애인 단체의 요구가 당연한 권리라고 밝힌 만큼 인수위의 현장 방문으로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지 주목됩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네, 인수위 차원의 대응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시각장애인인 같은 당 김혜지 의원은 오늘 시위 현장을 방문해 무릎을 꿇고 정치권을 대신해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장애인 단체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이른바 갈라치기 하는 발언이라고 규탄했고 이에 연대하는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계속해서 홍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애인 단체가 매일 지하철 출근길 시위를 벌이는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시각장애인인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시위 현장에 참석했습니다. 같은 당 이준석 대표가 지하철 출근길 시위를 비판한 데 대해 안팎으로 논란이 커지자 직접 대응에 나선 겁니다. 김 의원은 먼저 장애인들에게 누가 죽거나 언론이 주목하고 나서야 정치권이 관심을 가지는 데 대해 책임을 느끼고 사과한다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적절한 단어 사용이나 적절한 소통을 통해서 여러분과 마음을 나누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정치권을 대신해서 제가 대표로 사과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또 정치권이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떠넘겨 죄송하다며 출근길 시민들에게도 사과했습니다. 여러분 출근길 불편함 저도 겪지만 그거 상상만 해도 정말 화나고 짜증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권에서 해결하지 못한 일을 여러분들이 겪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앞서 이 대표는 SNS에 장애인 단체 시위에 대해 시민 출퇴근을 볼모 삼는 시위, 소수자는 무조건 옳다는 프레임이라며 조건 없이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순환선인 2호선은 외면하고 서민이 많이 타는 지하철 3, 4호선만 전략적으로 노린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장애인 단체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이른바 갈라치기 하는 발언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지하철 3, 4호선을 택한 것도 인수위원회 사무실과 가깝고 앞서 장애인 리프트 사고가 일어난 곳이기 때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준석 당대표가 올린 3호선과 4호선에 교차하는 X지점에 충무로역을 일부러 골라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2호선은 감히 못한다고 후폭풍 때문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2호선도 많이 탔습니다. 대학생 단체를 비롯한 여러 시민단체도 이 대표의 발언은 분열의 정치라며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정당의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장애인을 비하하고 혐오하고 갈라치기 하는 이런 일들을 도저히 묵과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제대로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왜곡하고 있는 지금의 태도를 굉장히 반성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장애인 단체는 기자회견 뒤 지하철을 타고 서울 해화역까지 이동했는데 이 과정에서 출근길 지하철이 10분 정도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휠체어 탑승객들이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공간을. 경찰은 경찰권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비례의 원칙에 따라 시민과 장애인의 이동권 충돌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단체는 장애인의 날인 다음 달 20일까지 이곳 해화역과 국회 앞 등에서 장애인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선전전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한 달 안에 20만 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말 종료되는 거리 두기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하루 평균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35만여 명으로 전주에 비해 13% 넘게 줄면서 11주 만에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정부가 유행의 정점을 지나 서서히 감소세로 전환했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57명 증가한 1273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으며 사망자도 300명 가까이 발생했습니다. 위중증자와 사망자 수의 증가는 정점 후 2, 3주 후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당국은 위중증 환자의 경우 최대 1680명까지 증가했다가 다음 달 중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변수는 역시 전파력이 강한 스텔스 오미크론 BA2 변이입니다. 당국은 BA2의 국내 감염 점유율이 56%를 넘어서 우세종이 되면서
유행의 급격한 감소세는 어렵고 완만하게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BA 2의 점유율이 증가해서 우세종화되었고 등교 확대, 사적 모임의 증가, 예방접종 참여율의 정체 등으로 정점 이후에도 감소세는 완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당국은 앞으로 2주 안에 신규 확진자가 30만 명 미만, 4주 내에는 20만 명 미만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다행히 확산세의 척도 역할을 하는 감염 재생산 지수는 이래 가깝게 크게 내려갔습니다. 위중증 환자가 늘면서 전국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70%로 턱 밑까지 차올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오는 일요일까지 적용되는 사적 모임 8명, 영업시간 11시인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완화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유행 정점을 지난 뒤에 방역 상황과 의료체계 여력을 보면서 거리 두기 완화를 본격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완전히 해제하는 등 대폭 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오미크론 유행이 감소세로 전환된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확진자 5명 가운데 1명이 고령층이기에 시차를 두고 중증 혹은 사망으로 이어질 위험이 여전합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유행 감소세에도 고령층 확진 규모를 보면 안심하긴 이릅니다. 지난달 10%대를 밑돌던 60대 이상 확진 비율은 이달 20% 안팎으로 치솟았습니다. 감염자 5명 가운데 1명이 고령층인 겁니다. 특히 고령 기저질환자가 집중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집단 감염이 잇따랐는데 최근 4주 확진자만 3만 명이 넘습니다. 3차 접종을 시행한 후에 3개월이 경과하면서 감염 예방 효과가 감소하여 60세 이상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요양병원, 요양원 등의 집단 감염 지속 발생으로 인한 사망자가 더욱 증가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고령층 확진자 비중이 커지면서 위중증 사망 피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달 넷째 주 위중증 환자는 1,100명에 육박해 직전 주보다 12% 늘었고 숨진 환자도 2,500여 명으로 28% 넘게 급증했습니다. 중환자만 놓고 보면 정부 예측치인 1,500명대보다 적지만 중증 치료 병상은 5,000개 넘게 사용 중입니다. 정부 통계에 반영되지 않는 사례가 있기 때문인데 실제 중환자 규모는 더 클 거라는 게 전문가 평가입니다. 요양병원, 요양원에서의 중증 환자하고 실제로 기저질환이 있어서 중환자가 되었지만 코로나 호흡기 증상이 아닌 경우에 있어서는 환자 분류상 중환자로 잡히지 않는 것은 이 통계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시차를 두고 피해가 커질 것에 대비해 코로나 환자들이 기존 질환도 진료받을 수 있도록 외래병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가 아닌 질환까지 원활하게 대면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외래진료센터의 신청 대상을 모든 병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또 3차 접종을 거듭 당부했는데 면역 저하자와 요양병원 등 고위험군 집단시설 외에 일반 고령층에 대한 4차 접종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네,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에 검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이 된 산하 기관장들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공기업 8곳을 추가 압수수색했습니다. 고발이 이루어진 지 3년이 넘은 시점에서 전방위적인 강제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김대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5일 산업통상자원부를 압수수색한 검찰이 사흘 만에 다시 자회사 8곳을 동시다발 압수수색했습니다. 한국전력 산하 발전자회사 4곳과 해외자원개발사업 관련 공공기관 4곳으로 모두 기관장 사퇴 종용 의혹이 제기된 공기업들입니다. 오전에 한 10시 반 정도부터 시작했습니다. PC에 이제 파일들을 찾아서 이렇게 가져가시니까 물품을 전체 가져가시는 건 아닌 거. 문재인 정부 초기이던 지난 2017년 9월 1년 이상 임기를 남겨둔 발전자회사 4곳 기관장들은 동시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산업부 장관과 차관의 압박으로 사퇴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사직서를 제출했던 한 기관장은 YTN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정권교체 초기 사퇴 압박이 이뤄졌고 원하진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낼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놨습니다. 또 당시 산업부 고위 관계자가 서울의 한 호텔로 불러내 만남이 이뤄졌고
바로 윗선인 장관과 차관이 얽혀 있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찰도 3년 전 첫 고발이 이뤄졌을 당시 참고인 조사를 통해 해당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당시 인사에 관여했던 부서를 중심으로 해당 진술을 뒷받침해줄 증거를 찾는 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 뒤 조만간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이인호 전 차관 등에 대한 소환 조사 시기도 저울질할 전망입니다. 대선 이후 문재인 정부 인사를 겨냥한 검찰의 첫 수사인 만큼 대상이 어디까지 확대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네, 검찰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와 관련해 민주당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내놨는데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청부 수사로 전국 주도권을 틀어쥐고 반대 세력을 탄압하는 검찰 독재 시작이 아닌지 국민적 우려가 크다고 질타했습니다. 지난 2019년 국민의힘 고발로 시작돼 사실상 종결 수준에 접어들었던 사건을 검찰이 대선이 끝나길 기다렸다는 듯 다시 끄집어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아무런 추가 물증이나 정황이 없고 달라진 것은 정치 보복을 공언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다는 것일 뿐이라면서 검찰은 문재인 정부에서 사라졌던 정치 보복, 하명 수사와 같은 과오를 되살리지 말길 바란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검찰은 이와 함께 삼성그룹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과 관련해 삼성전자와 웰스토리 본사를 동시에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장을 낸 지 9개월여 만인데 수사팀 확대 개편 뒤에 이루어진 첫 강제 수사라 수사의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손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전자 본사와 계열사인 삼성 웰스토리에 검사와 수사관들이 동시에 들이닥쳤습니다. 급식 업체인 삼성 웰스토리를 삼성 그룹사들이 부당 지원한 의혹과 관련해 동시 압수수색이 진행된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고발이 접수된 지 9개월 만으로 담당 수사팀이 확대 개편된 지 일주일 만에 이뤄진 첫 강제 수사입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등 계열사 4곳이 삼성 웰스토리에 사내급식 물량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부 몰아주었다며 역대 최고인 과징금 2,30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계열사들이 식재료비 마진을 보장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인건비를 추가 지급하는 등 높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부당 계약을 맺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웰스토리는 계열 회사들이 내부 거래를 통한 지원 행위 없이는 독자적 생존조차 불투명한 회사입니다. 이런 부당 지원은 2013년부터 8년 동안 이뤄졌는데 공정위는 그 배경으로 옛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을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삼성전자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이후 시민단체의 관련 고발도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앞서 한 차례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 동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지만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을 발부받으면서 관련 수사도 본 궤도에 오를 전망입니다. 삼성 측은 이번 검찰 압수수색에 대해 별도의 입장은 밝히지 않았지만 사내 급식 계약이 정상적인 거래였다는 기존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각 계열사 임원과 간부 등 핵심 참고인부터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네, 이러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의혹으로까지 검찰의 수사가 확대되는 것 아니냐 하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부를 포함한 동시다발적인 강제 수사에 대해서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이른바 코드 맞추기에 나선 것이란 일부 시선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다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 수사가 삼성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 의혹까지 겨눌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는 삼성물산이 웰스토리의 지분을 100%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공정위는 웰스토리 자금이 총수 일가의 핵심 자금 조달 창구 역할을 했다고 의심했습니다. 웰스토리 수익 상당액이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당시 삼성물산 주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투입된 배당 확대 자금으로 쓰였을 거란 겁니다. 검찰도 삼성그룹 지배권 승계 계획안으로 지목된 이른바 프로젝트 G 문건 작성자 등을 조사하기도 했는데 실제로 수사가 이재용 부회장으로까지 확대될지는 불투명합니다. 경영권 승계 문제는 이미 국정농단 수사에 이어
이후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사건에서도 일부 수사가 이뤄진 상태로 이미 이 부회장이 재판에 넘겨져 아직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 안팎에선 대대적인 수사가 결국 새 정부 출범에 맞춘 기업 사정 신호탄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검찰이 갑작스레 수사팀 인력을 충원하고 강제 수사에 나선 건 기업 불공정 행위 엄단 의지를 드러낸 새 정부와 코드 맞추기에 들어간 거란 시선입니다. 3년이나 묵혀두던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고발 사건 수사가 최근 속도를 내는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존재합니다.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압수수색 동부지검에서 했다는 보고받고 참 빠르네 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삼성 측 수사에 대해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계속 수사해왔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고발된 혐의에 대해 치우침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권 교체기라는 미묘한 시기 속 검찰이 기업과 현 정부를 겨냥한 수사에 칼을 빼들면서 여러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검찰 칼끝이 어디까지 뻗어나갈지 주목됩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경유값이 무섭게 오르면서 14년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재고 부족 때문인데 화물업계는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주유소에 들어서는 차량 크기는 제각각이지만 기름값 걱정은 하나 같습니다. 예전에 한 3분의 2 정도 됐는데 지금은 반 정도 차기가 좀 급하거든요. 아무래도 생활비에서 많이 어려움을 겪게 되죠. 국내 경유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습니다. 올해 초 리터당 1,400원대에서 석 달 만에 1,900원을 넘기며 30% 이상 치솟았습니다. 보통 190원가량이던 휘발유와의 가격차도 80원 정도로 바짝 좁혀졌는데 아예 경유값이 휘발유값을 역전한 주유소까지 나왔습니다. 국제 경유 가격이 폭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 경유 가격은 지난해 말보다 70% 가까이 뛰며 휘발유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미국의 제재에 이어 유럽연합 EU도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는 소식이 공급 차질 우려를 더욱 키웠습니다. 유럽이 수입하는 경유의 60%는 러시아산입니다. 유럽에서도 러시아산 석유를 금수 조치할 수 있다는 발언이 전해지면서 다시금 재차 경유 가격이 폭등을 해서 우리나라 경유 가격도 당분간 고공행진을 할 것으로 그쳐지고 있고요. 여기에 유류세 인하에 따라 세금이 많이 붙는 휘발유 가격이 더 내려간 것도 가격차를 줄인 원인으로 꼽힙니다. 이 같은 경유값 급등은 당장 화물차나 택배와 같은 자영업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화물차 크기에 따라 한 달 기름값이 1년 전보다 50만 원에서 250만 원까지 늘었다는 계산도 나옵니다. 기름값 부담은 물류비 상승으로 이어지며 국내 산업 전반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남는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거래처를 끊을 수가 없어갖고요. 그냥 기름값이 다 그냥 가는 거예요. 점심도 못 먹어요. 돈이 아까워서요. 정부가 유류세 인하율을 현재 20%에서 30%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경유값 급등에 따른 추가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버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70대 남성을 버스에 타고 있던 대학병원 의료진과 시민들이 힘을 합쳐서 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심정지 환자임을 확인하고 119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심폐소생술을 진행해서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이상군 기자입니다. 버스에 앉아있던 한 남성이 갑자기 정신을 잃더니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쓰러집니다. 잠시 뒤 승객들이 이 남성을 깨워보려 하지만 꿈쩍도 하지 않자 버스기사에게 알립니다. 그러자 한 여성이 의식을 잃은 승객의 상태를 확인한 뒤 시민들과 함께 바닥에 눕혀 심폐소생술을 시작합니다. 3분 정도가 지나자 다른 남성이 나타나 가슴 압박을 이어가고 또 다른 여성은 현장 상황을 전화로 설명하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이들은 대전의 한 대학병원 의료진들로 시내버스를 타고 출근하던 길이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70대 승객은 수술을 받은 뒤 건강을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환자의 병명은 심근경색에 의한 급성 심정지. 응급처치에 나섰던 의료진 3명은 분기별로 받아온 심폐소생술 교육 덕분에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호흡 맥박 다 없으셔서 심정지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고 바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게 되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일단 몸이 먼저 그냥 반응을 했던 것 같아요. 또 시민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119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응급처치를 이어나갈 수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한 분은 또 전화해 주시고 한 분은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환자분 눕히시는 것도 도와주시고 처음에 상태 확인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식으로 모든 사람들이 심폐소생술을 도와주셔서 환자의 가족은 의료진들을 만나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생명 연장시켜 주시니까 정말 감사하죠. 이런 일은 매스컴에서만 들었지 내 앞에 당할 줄은 몰랐어요, 진짜. 그게 감사하더라고. 출근길에 발생한 응급 상황에 의료진과 시민들의 침착한 대응이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 앞서 속보로 확인했다시피 3시간 가까이 2시간만 넘게 진행이 됐습니다. 많이 도와달라는 윤석열 당선인 말에 문재인 대통령은 경험을 살려 협조하겠다고 화답을 했습니다. 이번 회동으로 인사권과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 등 그동안 충돌했던 상황들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회동 결과를 토대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19일 만에 역대 최대로 최장 기간으로 길어지면서 좀 조마조마했다고 해야 될까요? 지난번에도 회동이 좀 무산된 경험이 있어서 그때 무산되고 나서는 12일 만에 열렸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분위기는 좀 화기애애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분이 만나서 만찬에서 2시간 한 50분, 정확히 만찬만 하면 2시간 한 37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화기애애한 가운데 진행이 됐고 또 허심탄회 얘기를 나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걸 보면 크게 문제가 되는 내용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회동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잘 상호 간에 잘 통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별히 충돌하거나 또는 어떤 그 이견이 있어서 논란이 됐던 사안은 없는 걸로 보여지면 앞으로 또 그 긴밀하게 장제원 비서실장하고 이철희 정무수석이 또 계속적으로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두 분 사이에 인수인계 과정에서 있었던 5년 동안 국정을 운영하신 대통령 입장에서 본인의 경험도 얘기해주고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잘 준비했으면 좋겠다고 아마 요청한 것 같고 윤 당선 입장에서도 그런 대통령의 말씀 잘 듣고 또 본인이 생각할 때 빠르게 진행돼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서 얘기 나누고 이런 부분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저는 다른 인수인계 과정과 변함없이 아주 허심탄회하게 얘기들이 나누어지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화면에도 앞서 그 만찬장으로 이동하는 그런 장면들, 집무실 쪽 본관이 아니라 이런 상춘제를 택한 것도 좀 회동의 배경으로 해석도 됐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이제 두 분이 걸어가시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편하게 좀 말씀하셨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저기서 이렇게 좀 문재인 대통령께서 설명하셨대요. 우리가 걸어가는 저쪽 뒤에가 헬기장이 있다. 그런 청와대 구석구석 좀 설명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진심으로 축하한다, 성공을 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윤석열 당선인은 많이 도와달라, 그리고 잘된 정책은 계승을 하겠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 축적의 산물이다. 그래서 미진한 것들은 좀 보충을 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얘기는 두 분이 만나서 악수하시고 웃고
덕담하시고 어깨 두드려주고 이럼으로써 국민의 불안감을 상당 부분 해소시켜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머지 의제나 현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장제원 비서실장과 이철희 정무수석이 이제 논의를 해 나갈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의제를 합의 보는 것은 좀 쉬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뭐 차근 말씀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국민들께 현 당선인과 현재 대통령과 당선인이 한 자리에서 같이 웃고 저런 덕담을 나누는 모습만 보여준 것만 해도 성공적이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의제가 쉬워 보이지 않는다고 하셨으니까 잠시 뒤에 말씀하신 대로 좀 조목조목 따져보기로 하고 일단은 흉금을 터놓고 대화했다라는 말은 장제원 비서실장 입에서 나왔거든요. 한번 비서실장 브리핑을 한번 듣고 또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무실 이전화 관련해서는 논의된 게 좀 있을까요? 추가로 예비비 관련해서도 좀 자연스럽게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지역에 대한 판단은 차기 정부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정부는 정확한 이전 계획에 따른 예산을 면밀히 살펴 협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도 대화가 오갔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사면 문제에 대해서 일체 거론이 없었습니다. 네, 마지막 대목이 사면이었기 때문에 바로 여쭤보죠. 일체 거론하지 않았는데 어떻습니까? 필요성이 없어서 안 했을까요? 아니면 좀 민감하기 때문에 뒤로 미뤄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사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권한 안에 있는 거죠. 현직 대통령이 하는 것이고 만약에 윤석열 당선인이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본인이 이제 대통령 취임하신 뒤에 할 수 있는 문제인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문제 가지고 의견이 예를 들면 양측의 뭐 장제원 비서실장이나 아니면 이철희 정무수석 사이에 의견이 어느 정도 동일했다면 이런 문제가 의제에 올라왔겠지만 아마도 의견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굳이 의제에 올려서 불편하게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 이거는 뭐 명확하게 사면권은 현직 대통령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 가지고 문제를 제기한다 한들 이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다 보면 불필요하게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를 의제에 올릴 필요가 없었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아마 서로가 껄끄러운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아마 의제로 오리지 않는 것 같고 이 문제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선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본인이 대통령 취임하신 이후에 적절한 시기에 사면을 이루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뭐 고유 권한에 대해서 제안을 할 수 있지만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에 달려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내용들이 의견이 좀 일치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의제에 올리지 않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따가 장 교수님께서는 좀 묶어서 는 질문 드리기로 하고 지금 보면 자막에서 의제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상황. 그러니까 의제를 열어두다 보니까 오히려 의제가 확장되고 확대된 측면이 있었거든요. 집무실 이전 문제 그리고 추경 필요성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이진 않습니다만 일반 어느 정도 언급은 되긴 했어요, 둘 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계속 청와대는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용산으로 가든 어디를 가든 그거는 뭐 당선인 측에서 원하는 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절대 반대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얘기를 한 거죠. 집무실을 어디로 옮기든 그것은 당선인이 결정할 문제이고 다만 그 국방부라고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안보 공익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좀 시간을 두고 시차를 두고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전 계획에 대해서는 만약에 필요하다면 예산을 면밀히 살펴서 협조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 결국 안보 공백이 생기지 않는 범위라면 국방부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필요하다면 그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 그러니까 9일까지 5월 9일까지 모든 걸 마친다는 그런 계획이 아니라 좀 더 장기적 관점에서 계획을 세우고 그 전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하면 문재인 정부에서도 충분히 그거는 집행 가능하다라고 하는 정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안보 공백이 생기지 않는 범위에 대한 좀 판단이 최근에 어떤 북한 동향과 맞물려 본다면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고 교수님께서 앞서 의제가 좀 쉽지 않을 거다, 난항을 겪을 거라고 한 대목은 어떤 부분일까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의제에 관련해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뭐 협조하겠습니다. 이런 수준이거든요. 국회에서 장관들이 나와서 국회의원들이 막 호통치고 이거 어떡할 겁니까? 라고 했을 때 가장 피해 나가는 정답이 뭐냐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거거든요. 뭔가 확정적으로 약속을 하지 않으셨어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뭐 검토해보고 협조해보고 논의해보고 이랬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윤석열 당선인이 기본적으로 임기가 시작이 되면 결정을 하시라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경의 예를 들어볼게요. 추경도 필요성에는 공감을 했다.
실무적으로 추경을 논의키로 했다. 네. 하지만 예상 규모는 합의하지 못했다라고 나왔거든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게 윤석열 당선인은 지속적으로 50조 정도의 추경이 필요하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규모는 합의가 안 됐다.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본인 임기 중에는 추경을 할 생각이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MB 사면 같은 경우에는 두 분 다 좀 껄끄러운 문제였을 것 같아. 그래서 언급을 하지 않았다라고 보여지고요. 저런 회담을 준비를 할 때 기본적으로 의제 설정을 양측에서 안 했다면은 네. 결국엔 이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장제원 비서실장 쪽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에게 자, 여태까지 저희가 이런 논의를 해왔는데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는 요러한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십시오라는 수준이지. 자, 이 부분은 합의가 됐고요. 이 부분 합의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합의를 보셔야 됩니다. 이런 식의 보고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2시간 51분 동안 서로 덕담하고 걱정하고 뭐 성공을 비는 그런 원론적인 얘기만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봅니다. 네. 지금 화면처럼 실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추경 규모도 언급하지 않았고 실무 논의로 연장될 것이다라고 예고 아닌 예고를 했고 향후 인사 문제도 기자들 질문이 있었거든요.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최근에 어떤 정권 이양계 갈등의 하나의 원인의 큰 축으로 꼽혔던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이철희 실장과 장제원 실장이 협의해서 처리하기로 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협의를 하겠죠. 협의해서 어떤 경우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된다고 네. 보여지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두 분이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인수인계 과정에서 무슨 디테일한 문제 가지고 서로 이견이 생기고 이런 부분들은 서로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얘기는 나눌 수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다라는 뉘앙스는 서로 나눌 수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이 자리를 어떻게 하고 이 자리를 어떻게 하고 이런 자리가 아니잖아요. 저 자리는. 그러니까 지금 현직 대통령과 앞으로 대통령 취임하게 될 당선인이 만나서 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5년 동안 있었던 일들에서 총체적으로 얘기하고 또 덕담도 나누고 또 격려도 하고 이런 자리인 것이지 저기서 무슨 세부적인 내용들을 합의하고 이럴 수 있는 자리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나 결국은 서로의 의견을 큰 틀에서 듣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실무적으로 이철이 장제원 라인을 통해서 세부적인 내용들은 논의가 돼야 되겠죠. 두 분이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 하려고 만날 수 있는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논의 과정을 통해서 이견이 있는 부분들을 좀 맞춰가고 네. 서로 합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좀 스무스하게 잘 이렇게 정권 이양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을 가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워낙에 만나기 전부터 허심탄회하게 의제 없이 만날 것이다라고 알려지다 보니 혹시라도 뭐 이전의 사례에 비춰서도 그렇고요. 단독 회담, 둘이 독대를 하지 않을 것인가 관심 모았습니다만 일단 없었거든요. 차후 만날 계획도 따로 잡지 않은 상황인데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기본적으로 당선인과 현직 대통령이 두 번 만난다라는 것은 좀 드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한 3번 만나셨던가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 이후에는 다 한 번씩만 만나셨던 것 같은데 지금 나눌 얘기는 거의 다 나누셨어요. 뭐 저분들의 회담과 대화가 구체적인 사안을 놓고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권 인수인계를 원만하고 더 좋게 잘 하겠습니다라고 국민 앞에 내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두 번 만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럴 계획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독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양측에서 좀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서로 긴밀하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은밀하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저 부분에 대한 상호 신뢰가 좀 없지 않았느냐. 그래서 배석자를 두고 공식적인 면담으로 끝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독대에 대한 부담은 어느 쪽이 좀 더 있었을까요? 예상해 본다면. 부담이요? 부담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독대를 하든 같이 만나든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같이 4명이 만나게 되면 실무적인 부분을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 있고 지시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독대라고 하면 그야말로 저는 두 분이 만나가지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면서 큰 틀에서 얘기를 나눌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독대한다고 해서 특별히 뭐 아주 세밀하고 아주 세부적인 내용들을 거론하고 또 같이 만나니까 안 하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차라리 그 옆에 있는 비서실장들이 있을 때 어찌 보면 더 세부적인 얘기를 하는 게 훨씬 낫죠. 왜냐하면 잘 알고 있고 또 지시도 가능하고 만약에 물어볼 일 있으면 비서실장이 물어봐서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얘기도 들을 수 있고 그런 거 네. 아니겠어요? 독대를 하게 되면 사실은 큰 틀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독대라고 하는 것이 있고 없고가 크게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자, 마침 회동이 있었던 날 관련해서 여론조사 결과가 있어서 좀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국정수행 전망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평가에 대한 결과인데 일단 당선인에 대한 결과는 잘할 것이다가 46%, 잘못할 것이다 전망이기 때문에 잘못할 것이다 9.6%가 나오고 있고 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결과도 한꺼번에 볼까요? 자 국정수행 평가. 부정은 50.7%, 긍정이 46.7%입니다. 이 결과만 놓고 봤을 때 일단은 현재 권력이 미래 권력보다 국정 수행 관련한 좀 어떤 평가가 이례적으로 좀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 부분은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상당히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인수위원 기간 그리고 취임하고 6개월 정도는 허니문 기간이라고 해서 신임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국정 지지도라든지 아니면은 뭐 잘할 것이다라는 평가가 70%, 80%까지 가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네. 지금 과반수가 깨졌어요. 50% 이하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때 얻었던 득표율보다도 지금 낮은 지금 지지도를 받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왜 그럴까요? 결국에는 윤석열 당선인이 지난 25일 동안 결국 국민들에게 각인됐던 건 청와대 집무실을 이전하냐 마냐, 그것이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느냐, 그리고 현재 권력과 부딪히는 모습, 말로는 통합하겠습니다, 하나 되는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라고 했지만 네.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민주당과 부딪히는 모습만 보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실망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전 정권 교체를 원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를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청와대 집무실을 6일 만에 결정을 해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과연 적절하고 옳은 결정인 것이냐라는 거에 대한 회의감이 있어요. 그럼 지금이라도 노선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좀 검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갈등과 부작용, 혼란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6일 만에 모든 걸 다 검토하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시간을 갖고 천천히 하시라. 윤석열 당선인의 청와대, 구중궁궐 그리고 재앙적 대통령의 상징인 청와대를 나오겠다라는 그런 숭고한 뜻은 국민들이 다 알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그 처리 방식이 좀 잘못됐다. 이것은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모아가는 그러한 리더십과는 좀 맞지가 않다. 네. 내가 결정했으니까 따라와라. 이거거든요. 이건 독선적인 리더십이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중요한 국가의 정책 결정을 하신다면 앞으로도 국민적인 지지율이 높아지긴 어렵지 않을까라고 전망이 됩니다. 네. 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으로 좀 초점을 맞춰서 지지율이 대선 이후에 2주째 상승하고 있는데 대선 국면에서도 이런 좀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에 대한 건 국정수행 전망이 아니라 평가로 좀 수정이 필요할 것 같고 아무튼 교수님 어떻게 좀 해석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지지율이 막판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임기 말로 갈수록 점점 더 올라가고 있어요. 대체적으로 보면 역대 대통령들은 임기 말이 되면 대체적으로 지지율이 좀 네.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이 정도로 계속 대선 과정에도 그랬고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40% 이상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고 대선 후보들보다 더 높은 지지율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네. 상당히 이례적이에요. 그 말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다른 두 후보가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높게 평가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뭐 가장 중요하게 저는 도덕성 문제라고 보는데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보통 장 교수도 방금 설명하셨지만 기본적으로 허니문 기간이라고 해서 당선되고 나서 취임하기 전까지 지지율이 가장 높아요, 항상. 지금까지 역대 당선인들 보면 최소 60%에서 70%대를 유지했었는데 지금 40%대거든요. 이건 좀 심각한 문제다. 이게 물론 용산 그 집무실 이전 문제가 너무 논란이 되고 그것이 또 시기를 너무 못 바꿔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네. 국민적으로 우려를 불러오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국민들이 뭘 우려하고 있냐 하는 부분들을 윤석열 당선인이 잘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를 조금 더 깊이 고민하고 뭘 결정하고 행동하고 또 실행에 옮기는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이제 부정적인 여론이 더 확대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심각하게 현실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46.7%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참 나쁜 대통령의 반증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민 전체의 대통령이 아니라 진영의 이익을 대변하고 진영을 위한 정치를 했다. 그래서 민주당 지지층 그리고 진보층 그분들은 아직도 문재인 대통령을 지켜야 되겠다.
지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가 전체를 생각하는 그러한 국정 운영을 했으면은 네. 이런 지지율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기득권, 진영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정책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주봉 교수님께서 도덕적인 부분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지지율을 나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덕적인 것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발견을 못한 것이죠. 수사를 못한 겁니다. 조사를 못한 겁니다. 청와대 특별감찰관 지난 5년 동안 두지 않았습니다. 친인척 비리 수사하지 못했습니다. 검찰 수사권 뺏었습니다. 권력을 향한 수사하려고 했더니 다 좌천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발견되지 않은 거죠. 이 부분이 도덕적인 것이 정말 깨끗하고 문제없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렇게 근거도 없이 전원 주장을 하시는 건 도저히 동의할 수 없고요. 왜 이게 지지층의 결집에 의해서만 그런 지지율이 나왔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고, 두 번째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수사들을 다 진행해 왔어요. 조국 전 장관 사태만 해도 그래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런 얘기했을 때 만약에 정말 네. 장 교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독단적으로 하는 대통령이었으면 당장 검찰총장 그만두게 했겠죠. 윤석열 검찰총장을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얘기하면서까지 지지를 했고, 조국 전 장관 관련 사태에 있어도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 수사를 진행해 왔죠. 그리고 월석 원전 관련된 수사라든지 산업부 관련된 수사라든지 이런 수사 계속 해왔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문재인 대통령이 막았습니까? 무슨 어떤 근거로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일을 했다고 얘기하는지 제가 더 이상 이해를 못하겠고, 또 하나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이 높은 게 아까는 계속 지지자들이나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지지율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런 지지율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일정 부분 사실은 윤석열 검찰총장 저렇게 만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 입장을 갖고 계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다고 하면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저렇게 박한 평가를 하는 건 동의할 수 없고요. 그리고 어쨌든 퇴임하는 대통령이 퇴임 말기에 이 정도의 지지를 가져오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볼 수 없어요. 기존의 전직 대통령들을 봤을 때도.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반적으로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아직 정권 2학기 또 이를테면 헌의문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수치가 어떻게 좀 오르고 내릴지 두 분과 함께 지켜보기로 하고 총리 인선 관련해서 물망에 오르고 있는 인물들을 좀 화면에 놓고 간단히 좀 짚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당선인 측 인수위는 경제부처의 원팀을 잘 이끌 총리 후보를 물색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일단 안철수 위원장도 눈에 띄고요. 기본적으로 안철수 위원장의 의지에 일단 달려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꼭 총리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윤석열 당선인에게 강하게 주장을 한다면 안철수 위원장의 뜻을 거스르는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직 안철수 위원장은 나는 인수위원장직에 몰두하느라고 다른 걸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라는 입장이 계속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초에는 기본적으로 새 국무총리를 지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안철수 위원장과 윤석열 당선인이 아마 두 분이 만나서 어느 정도 가닥을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초대 국무총리 지명과 관련해서 현재의 당선인 측이 상당히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오늘 김은혜 대변인께서 경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총리는 경제를 좀 최종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분으로 하려고 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박영만 전 두산그룹 회장이라든지 예를 들면은 이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라든지 이렇게 경제를 아는 분들이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고요. 또한 김한길, 박주선 이런 분들이 통합을 할 수 있다. 민주당 진영에서 오셨기 때문에 민주당의 어떤 국회에서의 인준 절차에 상당히 협조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통합형 총리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영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당선인께서 상당히 신뢰하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컨셉을 가져야 될지 먼저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숙제는 안철수 위원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두 번째는 경제 우선할 것이냐 아니면 통합형으로 갈 것이냐. 이 부분을 먼저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 속에서도 굳이 분류하면 말씀하신 대로 일부는 국민 통합형, 일부는 이제 경제, 아까 당선인 측에서 원팀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그 안철수 위원장이 아직도 가장 유력한 후보라고 생각해요. 장 교수 잠깐 언급했는데 안철수 만약에 인수위원장이 본인이 하겠다고 하면 그걸 막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지난번에 단일화하는 과정에서도 행정 경험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본인이? 그래서 행정적인 경험을 통해 성과를 내고 싶다는 의지를 밝힌 적이 있기 때문에 인수위원장하고 그냥 뭐 예를 들면 당권에 나선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것보다는 아무래도 저는 국무총리 쪽으로 가닥을 잡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본인이 국무총리를 하고 싶다는 말을 의사를 표현한다면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가장 유력한 후보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 이제 정말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안 하고 본인이 정말 당권을 위해서 당으로 들어가겠다, 합당을 한 후에 당권 잡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경제 쪽으로 더 기울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경제 쪽의 전문가들을 좀 국무총리로 세워서 그분을 통해서 경제 중심의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도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가장 중요한 카드로 거론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인수위 측 시간표대로라면 4월 초에는 이제 인선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또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 인수위 관련해서 임대차 3법 관련한 좀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임대차 3법이 시장에 혼선을 주고 있다면서 대대적으로 선보겠다 이런 뜻을 밝혔거든요. 어떤 얘기가 나왔을까요? 임대차 3법 폐지부터 대상을 축소할 것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임대차 3법이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라는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방향은 맞고 시장 상황과 입법 여건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는 해당 분과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네. 아마도 이 시장 혼란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이라는 이 원일이 부대변인 발언에 공감하는 시청자분들이 계실 텐데 또 이걸 또 자칫 잘못 건드리면 또 다른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지 않느냐는 시청자분의 의견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임대차 3법이라는 것이 시청자 여러분 뭐 잠깐 기억을 되살려드리면 전월세 상한제가 있고요. 전월세 신고제가 있고요.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습니다. 이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전세 수요가 증가됐고 물량이 부족되는 바람에 전세값이 상승이 됐다. 그래서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계약갱신 청구권이 결국에는 서민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줬다. 물량을 구할 수가 없고요. 전셋집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구하더라도 상당히 전세 자금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 자금을 어떻게 끌어들일 것이냐. 대출도 막혀 있고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돈이 부족하면은 전세 구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다라는 것 때문에 원일이 부대변인께서 폐지나 대상을 축소하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인수위의 결심사항이 아니에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 국회 내에서 법을 축소를 하거나 폐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저는 인수위 차원에서 발표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여소야대 국면을 그렇죠.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거죠. 이것은 국회 내에서 여야 간 협조할 사항이지 인수위에서 우리는요 폐지할 겁니다. 축소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민주당이 그래요. 인수위가 얘기했으니까 저희가 좀 폐지나 축소에 협조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올해 7월이 지금 2년 지금 만기가 오는 때잖아요. 그러면은 전세값이 더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당연히 이 임대차 3법은 어느 정도 논의를 해봐야 되지만 인수위의 저런 밀어붙이기식 논의는 결국에는 민주당의 반발만 이끌어낼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될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지방선거 앞두고 사실 유권자들, 국민들 입장에선 정치권이 주는 메시지를 좀 가려들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느 쪽을 불구하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임대차 3법의 부작용, 그러니까 원래 원했던 부분보다는 원하지 않은 부분으로 간 부분이 있는 부분은 손볼 필요는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거는 국회가 나서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그럼 바꿀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고민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반 이제 전세를 원하는 분들이 피해를 당한 일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되고요. 장 교수 잘 설명하셨던 것처럼 민수위가 나서서 이걸 너무 띄우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 않아요. 결정권이 없는 곳이고요. 국회가 여야가 합의를 해서 이 부분을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대선 기간에 이재명 지금 현재 상임고문이고 당시 후보였던 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좀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도 사실 원래 원하던 방향으로 가지
가지 않고 부작용이 낫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손보면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법을 일정 부분 고치더라도. 그래서 이 부분은 여야가 좀 머리를 맞대고 정말 국민들이 필요로 한 게 뭔지 또 주민들이 실제 느끼는 불편함은 뭔지 하는 부분들을 좀 네.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번엔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 얘기로, 아니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잇따라 비판에 나서면서 논란이 격화하고 있는데요. 정치권에선 혐오 정치라는 비난들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저는 전 장현에게는 사과할 일이 없고요. 지하철 출입문에 휠체어를 끼워 넣고 운행을 중지하도록 해가지고 다수의 불편을 야기해서 본인들의 뜻을 관철하는 것은 매우 비문명적이라고 제가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전장현이라는 사실 장애인 단체 중에서는 투쟁 방식이 강력한 것이지 5개의 어떤 법정 단체에 비해 가지고 대표성이 약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곳의 의견이 꼭 항상 옳은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움직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애인 단체가 이동권 보장을 비롯한 권리 확대를 요구하는 것은 헌법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고 여야와 정부는 이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 매우 당연한 책무입니다. 여야는 장애인 단체에서 요구한 특별 교통수단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지속적인 협의를 반드시 이어가야 합니다. 적절한 단어 사용이나 적절한 소통을 통해서 여러분과 마음을 나누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정치권을 대신해서 제가 대표로 사과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무릎을 꿇는 오늘 뉴스에서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김혜지 국민의힘 의원 무릎 사과까지 보셨는데, 자, 이준석 대표 장애인 단체 출근길 시위에 대해서 비문명적 불법 시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입장인데 여전히 지금 이런 최근 논란 이후에도 입장이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강경한 입장을 내세우고 있어요. 저는 좀 양쪽을 다 비판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전국 장애인 차별 연대 같은 경우에는 저분들이 과연 지금까지 여러 가지 행태가 장애인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일을 해왔는가라고 회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작년 11월에 있었던 예를 들면요. 그 반미 자주 대회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주요한 주최한 곳이 전장현이었었거든요. 거기서 뭘 주장했냐면 미군 나가라, 한미동맹 해체해라 이러한 구호를 외쳤었고요. 그 내란 선동으로 9년을 받았던 이석기 씨를 석방하라고 계속 요구했던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단체가 박원순 시장 때나 아니면 문재인 정권 시절에 저런 장애인 출근길에 관련된 여러 가지 혜택 그리고 보호를 해달라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요구한 적이 없어요.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기본적으로 당선이 되고 나서 지금 저러한 투쟁을 벌이는 것 자체가 반국민의힘 투쟁을 하는 것이 아니냐? 반윤석열 투쟁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저분들의 의도의 순수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준석 대표는 야당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곧 한 40여일 있으면은요, 여당 당대표가 돼요. 저렇게 어렵고 힘들어한 약자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면 저분들이 우리 편이 아니더라도 저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해주고 해결해주는 것이 바로 정치인, 정치 지도자가 할 일이다. 이준석 대표의 오늘 여러 가지의 좀 발언들은 차기 지도자 아니면은 야당 지도자, 곧 여당 지도자가 될 분으로서는 부적절한 말을 좀 하신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치는요,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지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일단 지금 지하철에서의 출근길 시위는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에 대한 시위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좀 판단을 좀 듣고 싶은 건데요. 네, 아무튼 일단 이제 장 교수가 했던 말씀에 제가 팩트 체크를 해드리면 네. 지하철에서 장애인들이 시위를 벌린 건 2002년부터예요. 그러니까 총 20년이 됐습니다. 이게 이준석 대표도 그 얘기를 하시던데 문재인 정부 때는 아무 얘기 안 하시다가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되고 나니까 이런 얘기한다. 문재인 정부 때도 했습니다. 했었고요.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지금도 가면 물론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예전에도 해왔고 이명박 전 대통령 때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2년 당시만 해도요. 서울시장일 때 약속을 한 게 있어요. 엘리베이터 다 만들어주겠다. 네. 물론 약속 못 지켰습니다. 그리고
박원순 시장도 약속을 했지만 약속을 다 못 지켰어요. 지금 현재 서울 지하철 275곳 중에요. 21곳에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이제 문제가 되는 거냐면 예전에 이제 리프트라 그래서 그 계단 옆에 붙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타고 다니시다가 사고 나서 사망하신 분이 지금 3명 정도 계세요. 1999년도에 해화역에서 그랬죠. 다쳤죠. 그때 오이도역에서도 사망사고가 있었죠. 발산역도 그랬고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분들이 20년 동안을 동일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물론 출근 시간에 이분들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을 겪으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분들 불만 있으시겠죠.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분들이 20년 동안 그렇게 외쳤는데도 해결이 안 된 부분들을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결국 이 방법을 택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 이분들은 모르겠습니까? 일반인들이 좀 불편하고 어려움을 겪을 거 다 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동권 제발 지하철 좀 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부분들이 2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한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분 정말 대표시잖아요. 지금 야당의 대표고 여당의 대표가 될 텐데 정치는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남성과 여성을 갈라치기 해가지고 선거에서 이익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장애인과 비장애인들 사이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갈라치기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저는 정치의 모습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치는요, 가능한 한 통합을 만들고 문제가 있으면 풀려고 노력을 하고 이분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좀 들으려고 노력하고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분들에 대해서 저렇게 막 몰아붙이고 힘없는 약자고 사회적 약자들인데 저렇게 해가지고 본인한테 어떤 도움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모습은 국민들이 볼 때는 결코 좋은 모습으로 보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팩트 체크만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말했던 시위는 뭐냐면 역사 아니라 역사 밖에서 저분들이 이동권을 보장해라 라는 시위를 하신 적은 계속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처럼 출근 시간대에 출입문에다가 휠체어를 껴가지고 그 열차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저러한 시위는 지금 처음 벌어졌다. 그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위는 처음인 거, 그러니까 처음이 아니고 며칠 됐어요. 몇 주 됐어요. 금요일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2002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1호선 철길에 아예 장애인들이 내려가셔서 기차 운행을 못하도록 하신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불편을 끼친 것은, 그러니까 소위 이제 일반인들이 생각하실 때 불편을 끼친 것은 이번뿐만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계속된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네. 좀 전에 화면에 지나갔는데 그 장애인 시위 현장에 김혜지 의원이 무릎을 꿇기도 했거든요.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함께하는 모습도 나갔는데 지금 김혜지 의원 같은 경우 YTN과 인터뷰에서 시민과 장애인을 좀 나누는 것이 문제라는 어떤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대선 국면에서 이준석 대표가 좀 성별 갈라치기, 아시잖아요. 세대 갈라치기 통해서 비판을 받은 바 있는데 최근 어떤 행보와 함께 지금 이준석 대표가 이 김혜지 의원 행보에 대해서도 개별 의원이다 이렇게 규정하기도 했는데 김혜지 의원의 행동을 개별 의원 행동이다라고도 얘기했고요. 본인이 전장현하고 지금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당대표가 아니라 이준석 개인의 입장에서 하는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질문도 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좀 말장난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이준석 씨는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입니다. 곧 여당 당대표가 될 뿐입니다. 예. 그분이 어떻게 개인 의견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고요. 이준석 대표와 관련해서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국민의힘 정강정책에 약자와의 동행이 있어요. 지금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약자분들이잖아요. 근데 저분들의 소속된 단체가 국민의힘에 계속 반대했고 보수 우파 진영을 공격하는데 선봉에 섰다라는 이유만으로 저분들의 헌법상의 권리를 아니 그것은요 아니에요 라고 하는 것은 당대표답지 못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네. 당대표면은요 저 시위 현장에 가가지고 저분들 얘기 듣고 저분들 소원을 희망을 들어주는 것이 바로 정치가 할 일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뭐 비슷한 얘기예요. 지금 얘기했던 것과 동일한 얘기인데 정치인이 하는 일은 갈등을 해소하는 거예요. 그걸 부추기는 건 절대로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 그다음에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그분들의 정말 불편함을 어떻게 하면 해소해 줄까 하는 게 정치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뭐 어쨌든 여당의 이제 대표가 될 건데 그런 분이 저런 얘기를 해버리면 이게 지금 사회적 갈등을 더 부추기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남녀 성별 갈라치기를 통해서 선거에서 어떤 이익을 받는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또 그 일반인들과 장애인들 사이의 갈라치기를 통해서 두 갈등을 유발시키면 이 일반인들 중에도 평소에 말 못했던 분들이 저거 가지고 불만을 또 표출해내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장애인들은 얼마나 또 힘들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저분들이 만약 시위하는 부분에 반발이 생기고 저분들에서 막 반발하는 또 집회가 생기고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는 정말 공당의 어떤 대표로서 저런 행동을 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보고요. 네. 선거 과정에서 성별 갈라치한 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보지만 네. 선거도 끝난 상황에서 이렇게 일반인과 장애인들 사이에 저런 부분들을 가지고 갈등을 유발시키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건 더더욱 잘못됐고 김혜지 의원이 저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은 못할 망정 개인 의원의 자격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저는요. 국민들이 그런 이준석 대표를 보고 정말 저분은 대체 무엇 때문에 정치를 하실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을 좀 잘 자각하시고 갈라치기보다 통합과 그다음에 전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정치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장 교수님 말씀 중에 제가 좀 그 사실 확인이 좀 안 돼서 한미동맹 관련한 부분 또 이석기 전 의원 관련해서 전장위원 단체에서 어느 정도 좀 목소리를 냈는지 한번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는 행사를 주최한 여러 가지 단체가 있잖아요. 네. 대략 뭐 20-30개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 이름을 올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민감한 부분이라 한번 더 확인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엔 민주당 관련한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오늘은 한전사나 4개 공기업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벌였고 민주당은 이런 검찰 수사에 대해서 정치보복 의혹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문재인 정부에 대한 청부 수사로 전국 주도권을 틀어쥐고 반대 세력을 탄압하는 검찰 독재의 시작은 아닌지 국민적인 우려가 큽니다. 사실상 종결 수준에 접어들었던 사건을 검찰이 대선이 끝났다고 이렇게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끄집어냈습니다. 아무런 추가 물증이나 정황도 없습니다. 달라진 것이라곤 정치 보복을 공언해왔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다는 점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압수수색 동부지검에서 했다는 보고 받고 참 빠르네 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네, 참 빠르네라는 표현은 정권 교체기였던 검찰 움직임을 박범계 장관이 언급을 한 것 같은데 참고로 2019년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지 3년 만에 강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시기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동부지검에서 예를 들면 수사를 한다, 뭐 수사할 수 있죠. 뭐 고소가 들어왔으니까 수사를 해야 되겠죠. 네. 그럼 왜 그때 안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런 이제 이 괜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동을 한 거잖아요. 동부지검이. 그 당시에 수사가 고소가 들어왔을 때 그 고소 받아가지고 바로 수사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정권 교체기에 이제 윤석열 당선이 되고 나니까 이런 행동을 보이게 되면 당연히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는 정치 보복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뭐 저는 그리고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고소 들어와서 수사를 그 당시에 했던 게 더 수사가 잘 되겠습니까? 3년 지나서 증거도 많이 없어졌을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수사하는 게 더 합리적인 수사라고 볼 수 있을까요? 수사의 원칙에도 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럼 왜 그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으면 그때 강제 수사를 왜 안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검찰의 이런 태도, 이런 행동, 시기적인 문제 때문에 결국은 괜히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드리고 싶고요. 네.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면 결국 지금 이제 야당이 될 민주당 입장에서는 계속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 당시 안 하고 이렇게 3년이나 지나서 이제서 압수수색을 하고 갑자기 이렇게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검찰은 정말 공정하게 하려면 시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만들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이 3년 만의 강제 수사는 시기적으로 참 묘하게 지금 정권 이양기에 교체기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니까 결국 여러 가지 의혹과 불편한 어떤 불만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해석이 분분한 상황에서 일단 검찰은 확대 해석에 선을 긋고 있긴 합니다. 네. 검찰에서는 두 가지 이유를 대서 지금 수사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최근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대법원에서 법리적으로 죄가 된다고 판단을 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제 중요한 기사가 하나 나왔었는데요. 당시에 동부지검장을 맡았던 일부의 동부지검장들이 증언을 했어요. 우리가 그 당시에 수사를 제대로 못한 것은 당시에 일부 검사장들이 야 이거 산업부 블랙리스트 이거 뭐 수사할 것도 아닌 거 아니야? 무혐의 아니야?
그랬다라는 그런 압박을 줬다라는 내부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선 수사 검사들이 아니 이것은 문제가 됩니다라고 버텨가지고 지금까지 무혐의 처리 안 하고 계속 버틴 거다. 그래서 윗선의 압력과 대법원의 판결 때문에 지금 수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검찰의 증언입니다. 네, 자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정치 뉴스 보신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간단히 확인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영부인 김정숙 여사 의전 비용 관련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 자 문제를 제기하는 쪽과 또 지금 여기에 대해서 방어하는 쪽에서는 뭐 이를테면 논두렁식의 시즌 2를 보는 것 같다 이런 좀 공방이 있거든요. 좀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쪽에서는 이제 김정숙 여사가 여러 행사에 나온 여러 가지 이제 보도된 사진들 있지 않습니까? 그 네. 사진만 가지고서 옷을 어떤 걸 입었다, 뭐 예를 들면 액세서리를 뭐 했다 이런 것들을 쭉 리스트를 만들었더라고요. 뭐 참 정성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그런 거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도 저는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고요. 물론 지금 청와대 입장에서는 모든 걸 막 밝히질 않았어요. 근데 개인이 사신 옷도 있을 것이고 또 이미테이션이라고 보통 그러잖아요. 원래 고가의 것들이 이제 이미테이션 정도 모조품으로 들었을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본인이 어떤 옷을 샀고 어떤 옷을 또 이제 만약에 특활비로 구입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 근데 어쨌든 지금 문제를 제기한 쪽에서는 입었던 옷이나 아니면 어디 해외 방문했을 때 입었던 여러 가지 화면의 영상들만 보고 옷 리스트를 쫙 뽑아놨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는 아직까지는 정말 어느 정도의 돈이 거기에 투입이 됐는지 어떤 걸 어떻게 구매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런 문제가 정권 말기에 또 불거져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시민단체에서 경찰에 이제 고발을 했는데 대통령 지정 기록물과도 좀 연관이 있고요. 그렇죠. 네.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 되면은 최하 15년, 최장 30년까지 공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청와대가 공개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박근혜 정권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 계속 뭐라고 하셨냐면 2015년도서부터 특활비 사용 이거 다 공개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투명하게 공개를 해서 국민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랬는데 지금 청와대 특활비 한 번도 공개된 적 없고요. 민주당이 결국에는 이 김정숙 여사 옷값 문제와 관련해서 부메랑 맞은 것이다. 왜냐? 지난번 탄핵 국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옷 가지고 민주당 의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공격을 했어요. 청와대 특활비 가지고 산 거 아니냐. 이것은 세금 횡령이다. 이런 식으로 공격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다시 한 번의 부메랑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지만 참 이 옷값 가지고도 이렇게 계속 정권이 바뀔 때마다 문제를 삼는 것은 나라의 불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민주당에서 주장을 했잖아요. 옷값 공개하라고 이전에. 그러니까 이번에 김정숙 여사의 옷값도 공개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직 선출 규정 제68조에 의거하여 박홍근 후보가 최다 득표하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홍근 원내대표 당선을 축하합니다. 네, 박홍근 의원님 축하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걸로, 네, 제가 직접 가서 선택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진심을 담아서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윤석열 대통령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여야가 얼마만큼 협력하는가는 전적으로 윤석열 당선자의 의지와 국민의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를 찾아뵙고 추경을 포함한 민생입법 협상을 곧바로 개시하겠습니다. 우리 박홍건 신임 원내대표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박홍건 신임 원내대표와 저는 사석에서는 호영호재하는 사이고, 야당 원내대표가 의사진행 발언하는데 이렇게 막는 것이 예의입니까? 이렇게 무리합니까? 이게 협치입니까? 예의보다 더 중요한 게 예의를 지키세요. 청와대에서 이렇게 하라고요? 청와대에서 이렇게 하래요? 대표님 모시고 오세요. 옛날 박근혜 대통령 때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 때 국경을 안 했거든요. 그렇게 알아서 얘기하고 나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나가세요 그냥.
그렇게 얘기할 지금 상황입니까? 아유, 야당이세요? 왜 그러세요? 회의하자는데. 국정 운영 관해서 추가로 좀 여쭤볼게요. 여가부 폐지나 검찰권 관련된 공약들은 민주당이랑 좀 이견이 큰 대목인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아니요, 오늘 구체적으로 그런 정책적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오늘 민주당이 추정을 이야기했는데요. 아직까지 저희들이 그 내용을 구체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그 안당이라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 아니요. 근데 정책적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 거대 야당이 될 상황인데 민주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협치 같은 거 염려를 많이 하셔서 부탁 말씀 좀 더 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걱정이에요. 네, 저희도 걱정인데.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시공사와 하청업체, 감리의 과실까지 더해진 참사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공사 현대산업개발 품질관리원 1명이 6명의 몫을 한 사실도 새롭게 확인됐는데 경찰은 현대산업개발 본사를 집중 수사할 방침입니다. 나연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려 16개 층이 연달아 무너지며 작업자 6명이 숨진 광주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현장. 붕괴 원인의 하나로 지목된 건 적정 강도에 이르지 못한 콘크리트 강도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공사 현장 1, 2단지에 투입된 품질관리원은 모두 6명이지만 정작 해당 업무를 전담한 건 1명에 불과했습니다. 경찰은 직원 1사람이 나머지 동료 5명 몫까지 맡으면서 공사 현장 품질 관리에 공백이 생겼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붕괴 사고를 초래하는데 시공사와 하청업체, 감리 모두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까지 관련자 20명을 입건했고 이 가운데 6명을 구속했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공법 변경 때 안전성 검토했습니까? 인허가 과정에 비리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불법 재하 도급이 이뤄진 정황과 함께 부동산 시행업체가 아파트에 터를 사들인 뒤 이전 등기를 생략해 양도세를 포탈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행정기관 등 관리감독 주체와 공사업체 간 유착 등 구조적인 비리 유무, 콘크리트 품질 관리와 관련된 업체의 불법 행위 등에 대하여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이제 수사의 칼날은 현대산업개발 본사를 향해 있습니다. 경찰은 품질관리원을 비롯한 현장 인력을 기준보다 적게 배치해 안전관리가 미흡했던 정황 등을 토대로 최종 결재권자를 겨냥해 수사를 펼칠 계획입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정부가 이 붕괴 사고를 일으킨 현대산업개발의 영업정지 1년 또는 등록 말소 같은 강력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해당 지자체에 요청했습니다. 또 앞으로 중대한 부실 시공 사고의 경우에는 정부가 직접 처분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광주 아파트 붕괴 참사. 설계를 무단으로 변경했고 콘크리트 품질은 엉망이었는데 감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말 그대로 총체적인 난국이었습니다. 조사 결과를 받아든 정부는 이번 참사를 부실 시공에 따른 중대한 사고로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도급사인 HDC 현대산업개발 등에 가장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관할 지자체에 요청했습니다. 이번 사고의 원인과 그 피해 규모를 볼 때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과 하도급사인 가연건설산업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될 필요가 있으며 서울시와 광주광역시 등 지자체도 강한 처분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영업정지 1년이나 등록 말소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청문 절차 등을 감안하면 실제 처분 결론을 내릴 때까지 6개월쯤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재판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판단하는 경향이 짙어 처분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지적에도 정부가 답변을 내놨습니다. 사고조사위원회를 운영할 정도로 큰 부실 시공 사고의 경우 권한을 국토교통부로 되돌려 신속한 직권 처분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또 일반인이 3명 이상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을 땐 해당 건설회사 등을 바로 등록 말소하는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다시는 건설 현장에서 무고한 시민과 근로자들이 안타깝게 희생되지 않도록 하고 국민들께서도 더는 건설 현장에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건설 안전 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공사에만 쓰이는 표준 시방서를 민간으로도 확대하고 감리 기능도 대폭 강화해 부실 시공이 일어나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북한이 하루가 멀다 하고 신형 ICBM 발사 성공과 함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속적인 국방력 강화 의지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핵실험 재개 등 추가 도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놓고 치열한 공박을 펼쳤습니다. 이교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신형 ICBM 발사에 기여한 관계자들을 치하하면서 국방력 강화 의지를 강조했다고 북한 매체가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과학자 등과 기념 촬영을 하면서 우리는 강해져야 한다며 강력한 공격 수단들을 더 많이 개발해 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가공할 공격력, 압도적인 군사력을 갖춰야 제국주의자들의 위협을 억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의 신형 ICBM 발사로 강대강 구도가 본격화됐다며 핵무력 등 국방력 강화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놓고 맞섰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북한의 ICBM 도발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실패가 입증됐다며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정책은 본인이 보기에 실패했습니다. 판문점 연락사무소를 폭파했을 때 뇌사 상태에 빠졌다고 생각이 되고 이번에 북한의 ICBM 발사로 인해서 공식 사망 선고를 받았다고 애당초에 비핵화 의지가 없던 것을 비핵화 의지 하면서 국제사회에 다니면서 김정은의 대변 노릇을 하고 이런 것이 지난 5년 동안에 우리가 벌여온 외교 아니었습니까? 이에 정용 외교부 장관과 여당 의원들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실패하지 않았다며 문재인 정부의 정책 성과를 적극 옹호했습니다. 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실패했다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고 봅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천안함이나 연평도 포격 사건, 목함지뢰 사건 같은 이런 무력 충돌이 한 건도 없었고, 그래서 그 무력 충돌로 인한 우리 장병이 단 한 명도 희생된 적이 없다라는 게 아마 우리 외교안보 정책에서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야 의원들은 다음 달 북한의 핵실험 재개와 정찰위성 발사 등 추가 도발 가능성을 경계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중국이 경제 수도로 불리는 상하이를 결국 봉쇄했습니다. 인구가 2,500만 명이나 되다 보니 동서로 나눠 4일씩 사람들의 외출과 이동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홍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상하이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황푸강을 중심으로 동쪽이 이번 주부터 봉쇄됐습니다. 동방 명주탑을 포함해 황푸강 동쪽은 사람들의 발길이 멈췄고 업무도 중단됐습니다. 먼저 황푸강 동쪽을 목요일까지 4일간 봉쇄하고 이후 4일 동안은 강 서쪽 지역을 교차로 봉쇄합니다. 동서 간의 이동은 이미 차단돼 중국의 경제 수도 상하이는 사실상 동서로 분단됐습니다. 我们觉得这个还是全是面上存在这个面上爆发的潜在风险这个非常重要。 원래 구역을 쪼개 통제하면서 봉쇄는 피해보려 했지만 감염자가 급증하자 특단의 조치에 나선 겁니다. 갑작스런 봉쇄로 푸둥 지역의 일부 대형 마트에는 생필품을 사려는 줄이 늘어서기도 했습니다. 푸둥의 대표적 외국 기업인 테슬라 공장도 조업이 중단돼 경제적 파장도 시작됐습니다. 주식시장은 정상 운영됐지만 상당수의 금융기관들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하이는 주말에만 감염자가 30%나 급증한 3,510명으로 늘어나면서 최다 감염 지역이 됐습니다. 同时呢，我们也建设了临时的集中隔离收治这个通过这些体育场馆展馆来改建的。 중국 본토의 하루 감염자 수도 2년 전 코로나19 발생 초기 수준을 넘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제 수도로 불리는 인구 2,500만 명의 상하이도 결국 봉쇄를 선택함으로써 이 방역 방식을 바꿔보려던 중국 내의 일부 논의도 설득력을 잃게 됐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오늘 기온 자체도 꽤 올랐지만 여기에 볕도 따스하게 내리쬐습니다. 이에 따라 포근함을 느낄 수 있었는데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4도로 아침에도 쌀쌀함이 조금 덜하겠고 낮 기온은 16도로 오늘보다 높아 조금 더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집니다. 외출하시는 분들은 큰 일교차 염두에 두고 옷차림하시기 바랍니다. 또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내륙에는 아침까지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관측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농작물 피해에도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4도, 대전 2도, 광주 4도, 부산 7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도 오늘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16도, 대전 18도, 광주 20도, 부산 17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부터 목요일 사이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비가 내린 뒤 반짝 날이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월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